자, 그 다음 또 베네치아의 어떤 신화를 구성하는 뭐 이야기 중에 하나가 4차 십자군 그리고 그 예, 이후에 뭐 제국의 탄생. 4차 십자군 때 실제로 워낙에 십자군은 이쪽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어떤 군사 원정을 십자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로 안 가고 샛길로 샜죠, 이렇게. 예, 예. 이 당시 샛길로 세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예, 그렇게 갔나 보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고 가장 두 중추 세력이었던 십자군과 베네치아 두 세력은 농공 행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은 주로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기사들은 뭐 좋은 게 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영토. 예. 그래서 이쪽 육지 땅을 주로 차지했는데 베네치아는 저 육지 땅보다는 베네치아 상선이 들어가는 뭐 통과하는 길목에 있는 주로 섬 항구들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허. 이런 아드리아의 쪽이 항구와 나중에 크레타 섬 요거를 장악해서 일종의 해상 고속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베네치아는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스타토 다 마르라는 해상 영토를 건설하게 된 거죠. 이 이후로 그럼 훨씬 강력해졌겠는데요, 베네치아가? 이게 강력해졌죠. 음. 그 다음 또 하나 이 이쪽에 보시면 이 스타토 마르입니다. 근데 저는 사차구 십자군을 이렇게 책에서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아니 이슬람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뭐죠?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긴 안 가고 같은 기독교의 제국의 수도를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하고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바로 기독교 세계 중에서는 우리가 그리스 정교 세계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이쪽은 로만 카톨릭 예, 세계. 예. 사실 그리스 정교 세계와 이 로만 카톨릭 세계는 그 이전에 일찍 분열이 됐어요. 갈등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분열을 우리가 항상 하면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개신교가 나온 그걸 가장 중요하게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의 어떤 그 분열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첫 번째 분열은 그리스 정교 세계와 로만 카톨릭의 분열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1054년에 서로 우리 이제 헤어져. 그래서 공식적으로 양쪽 교회가 파문을 하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베네치아와 비잔티움 제국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게 저는 베네치아의 성공, 1차 성공은 비잔티움 제국 덕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11세기 말이죠. 남부 이탈리아와 남부 시칠리아 섬을 장악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저쪽 북쪽에서 내려온 노르만족입니다. 맞아요. 노르만족들이 여기 비잔티움 제국을 치게 되죠. 배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쳤는데 얘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배가 필요한데 배가 많지 않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베네치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희 배 좀 보내주면 우리가 후하게 좀 도와줄게. 그래서 베네치아가 결국에 해상 원조를 해서 이 노르만족의 어떤 침입을 막아내죠. 그 대가로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베네치아에게 1082년에 엄청난 상업 특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중해 역사에서 이 상업 조약 중에서 가장 불평등 조약에 가까울 정도를 이 황제가 베네치아에게 줘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은 그 이후부터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뭐 그냥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아니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특혜를 줬는데 이 비잔티움 사람들은 베네치아인들이 우리 부를 다 뺏어간다. 불만이 계속 고조돼요. 그런데 1171년 마뉴엘이라는 황제가 결국에 베네치아 상인들을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은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재산을 몰수하고 감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100년의 비잔티움과 베네치아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증오는 계속해서 쌓여왔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종교 너랑 나랑 달라. 네. 나는 정통이야, 넌 사입이야 이런 또 네, 것도 좀 그런 있었을 것도 거고. 있었고. 아, 그렇군요. 4차 십자군의 어떤 진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우연적인 요소가 저는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정복하게 될 네. 때까지는. 아, 그게 그렇군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4차 십자군은 그 이전 십자군하고 다르게 테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수송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라고 했을 때 베네치아에게 맡기로 합의를 하고 베네치아에 와서 결국에 수송 계약을 맺습니다. 베네치아는 쉽게 말해서 뭐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 올인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단 계약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화 선단 수준이지 않았을까. 거의 뭐 한 4만 가까이 되니까 수송 병력이. 와. 예, 그래서 수송 병력만.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아마 해상 세력이 제노바하고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혹시 돈을 안 줬나요? 결국에 이제 딱 그게 정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십자군 병사들은 이 종교적 열정,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예상을 못했던 거죠. 좀 뭐 요즘식으로 징집이 그렇게 쉬웠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병력이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결국에 한 3분의 1 정도도 안 왔습니다. 10,000명 조금 더 되는 병력이 왔는데 이조차도 돈이 별로 없어. 그 당시 이 비잔티움 황실에 쿠데타가 있었어요. 아하. 황제였던 뭐 이사키오스 2세의 형이 이 쿠데타를 벌여서 동생을 뭐 눈을 빼고 감금을 하죠. 조카도 감금하면 조카는 도망가요. 근데 조카가 어디를 도망가느냐면 저쪽에 이레네라는 누나가 시집간 슈바벤 공작 필립에 가서 누나하고 자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명분까지 생긴 거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 결국에 이 사절이 이쪽으로 옵니다. 이 십자군이 너희 지금 보니까 돈도 없고 뭐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다시 이쪽으로 가서 황일 찾는데 좀 도와주면 내가 수송 병력과 뭐 군대와 또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또 결국에 이게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또 새길로 세 가지 일로 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 황희를 되찾는데 알렉시우스 4세죠. 안겔루스. 또 배째예요? 화장실 갔다가 그러니까 약속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할 만한 상황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초기엔 좀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결국에 이 십자군과 황제 간의 어떤 갈등이 증폭되고 결국엔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십자군은 안 되겠다. 결국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4차 십자군 콘스탄티노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베네치아가 의도를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상인들이 탐욕이었다. 이렇게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게 4차 십자군 때 훔쳐온 그 유물이군요. 유물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게 있는 곳이 어딘가요? 산마르코 성당 앞면 위쪽에 올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모조품이고요. 산마르코 성당 안쪽에 가시면 진품이 있어요. 이렇게 1층에만 있지 마시고 그 유물 보관 2층에 돈 내고 올라가시면 요거 진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품 같은데요. 안쪽에 이렇게. 근데 좀 말이 뚱뚱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원형 경기장을 만들 때 수도 천도하고 나서 그때 세운 청동 마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훔쳐온 거죠. 베네치아의 어떤 불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사실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베네치아로 수입된 상품인데요.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 무역을 베네치아가 중세 말에 거의 독점에 가깝게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향신료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지중해 무역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신료 떠오르기 때문에 제 향신료 무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베네치아는 지중해 보시면 동지중해 무역을 주도를 했는데요. 이 동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상품이 스파이스죠. 이 향신료는 아시겠지만 인도 남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 생산됩니다. 예. 대표적인 향신료가 바로 후추, 생강, 계피거든요. 이 대표적인 향신료가 홍해를 통해서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동지중해로 옮겨지고요. 이쪽 섬들, 참 항구에서 베네치아 상선들이 싣고서 베네치아로 수입한 다음에 유럽 이게 전역에 홍해인가요? 네. 그러면 근데 여기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가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육로로 여기 알렉산드리아까지 싣고 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쪽 페르시아만 쪽으로는 이 베이루트항까지 실어오고요. 그래서 중세 후반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가장 많은 향신료를 선적한 항구가 두 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항하고 베이루트 항. 그래서 여기 또 강이 있으니까 강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군요. 이 베네치아 향신료 수송을 전담하는 베네치아 전기 선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베네치아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그 덕분에 아마 향신료 수송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바스코 다가마나 콜럼부스, 우리 15세기 말에 유럽의 대항해가들이 아시아로 가는 어떤 해로를 개척하기 위해 모험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향신료를 찾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기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그깟 음식에 들어가는 이 작은 양념 때문에 그 루트를 개척하고 정복하고 이랬다는 게 좀 솔직히 좀 잘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잖아요. 예. 아마 바스코 다가마가 그 아프리카 항로를 돌아서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물론 이제 통역은 튀니지 상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하는 내용이 즉 원주민 인도 사람들이 다가마 일행에게 질문이 왜 왔느냐 여기까지 도대체 그랬더니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향신료와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정확히는 저는 그게 정확한 답이었다는 생각이 돼요. 향신료와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뭐 기독교인 얘기는 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유럽인들은 그렇게 향신료를 좋아했을까? 그거는 고대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 아시아 향신료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특히 뭐 한때는 중세 기독교인들은 이 향신료가 천국에서 나오는 이 열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향신료를 먹으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어떤 환상들도 있었고 또 뭐 실제로는 뭐 음식이나 약재에 많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향신료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의미 이거는 책 몇 권 써도 그렇군요. 이야기 혹시 요즘에 이제 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일종의 밈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군요. 이제 향신료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고대 때부터 뭐 15세기까지 부여했던 역사적 의미 이런 것도 조금 시대별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향신료의 가격도 조금씩 달라져서 우리가 TV에서 항상 하는 얘기 보면 향신료는 특히 후추는 금처럼 비쌌다. 예. 그래서 TV에서 그런 소리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방송에 나가니까 비쌀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단 말씀인가요? 그렇군요. 개항에 시작할 때 후추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금처럼 비쌌다 이런 얘기는 옛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종의 속담. 그렇군요. 프랑스 말에도 금처럼 비쌌다, 후추처럼 비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중세 말까지 지속이 되지만 15세기 후추는 뭐 금처럼 전혀 안 비쌉니다. 그렇군요. 저번 TV 뭐 어느 TV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거의 한 50배는 불려서 가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뭐 어쨌든 여담이지만 향신료는 특별했다. 어쨌든 긴 유럽의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향신료 무역을 독점한 베네치아는 결국에 많은 부를 거둘 수 엄청난 있었죠. 부를 쌓았겠군요. 그게 또 군사적인 기반이 됐을 거고. 네.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게 중세 향신료를 이렇게 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인들이 의학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 의학하면 요즘은 뭐 양방, 한방 이렇게 나누지만 유럽 의학도 뭐 근대, 현대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현대 의학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예를 들면 한 17세기까지는 오리엔탈, 즉 아시아 의학 체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거의 비슷한 그렇군요. 이유가 중세 말까지 유럽의 의학 체계의 기본은 히포크라테스 의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의학 체계는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자연을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와 인간의 이 신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체액이 조화를 이룰 때 이것도 건강해진다.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인데요, 네, 이런 그렇죠. 걸로. 예, 예. 근데 그 자연을 구성한 네 가지 원소가 보시면 공기, 불, 물, 흙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요소들은 성질이 있죠. 콜드 앤 그렇군요. 드라이. 그리고 불은 당연히 따뜻하고 드라이합니다. 근데 신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체액입니다. 체액 중에 하나가 블러드죠. 피. 그 다음에 플레즘, 옐로 바일, 블랙 바일. 피가 많은 성질은 쌍긴이라고 되어 있죠. 다혈질. 콜레리, 플레그마틱. 여러분들 이거 다 저 아시는 한의학에서 하는 얘기야. 네, 똑같죠. 거의 그죠? 비슷합니다. 예, 예. 이런 의학 체계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 음식 중에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중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향신료였습니다. 향신료는 성격이 요랬어요. 핫, 왜? 웻. 향신료가 웻한가? 자, 핫한 걸 알겠네요. 여기 좀 드라이. 드라이.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고기는 약간 콜드하고 웻하죠. 특히 소고기.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중화한다고. 유럽인들도 음식이 약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신체의 건강 유지는 체액의 균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웨트하고 콜드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핫하고 드라이한 음식으로 보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 즉 향신료가 약으로 쓰였던 거죠. 향신료는 대부분 핫앤 드라이한 성격을 가진 약간 예외적인 유럽 일상적인 음식과 예외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의학적인 요소 또 기독교의 어떤 천국에서 향신료 흘러나온다는 어떤 환상 이런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에서 온 상품들은 희귀하고 비싸다 이런 어떤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더 조금 내가 붙여져서 가격을 좀 더 줘도 이걸 먹을 의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유럽인들은 아시아 향신료를 그렇게 탐했던 거죠. 이 그림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체질입니다. 멜랑콜리아다. 멜랑콜리. 이게 쌍긴인가요? 이게 콜레리. 이거 막 때리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체질이 바로 체에서 나왔다는 거.